예,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궁금증이 많은데요. 김한진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매크로 변수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지난 연말에 워낙 강했는데 연초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인데요. 키워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시 멀어지는 금리 인하. 글쎄요. 금리 인하한다는 것도 사실은 시장이 먼저 반영한 건데 연준보다는 주말에 일단 고용지표랑 뭐 PMI랑 이런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혼조세인데 미국 일단 고용 상황 나온 것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예. 네, 고용 상황이 12월 미국 고용 지표죠. 네, 노동부의 통계가 발표됐는데 12월 21만 6천 건이 이제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실업률은 3.7%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월과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당 임금도 같이 올랐어요.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4.1%나 올랐고요. 그러니까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임금도 올랐다. 연준은 좀 금리 인하 어렵겠네. 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하면서 금리도 조금 빠지다가 이제 내용을 뜯어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혼돈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이제 지난 2달간 사실 고용 지표는 기업 조사도 있고 가계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월 지표가 7만 1,000건이나 하향 조정된 바 있고요. 작년 거의 11개월간 70만 건이 사실은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폭으로 수정되면서 12월 지표도 아마 하향 수정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가 증가한 부분이 의료, 보건, 그다음에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기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공섹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서 거의 58%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21만 6천 건 중에서 그래서 이건 경기와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도의 한숨 그러면서 다시 또 금리도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그죠? 그런 과정들이. 네, 12월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번에 오를 때 5%까지 워낙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도 사실은 대단히 가파르게 3% 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4자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국채 금리는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걸로 시장에서는 보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까지도 고용 지표가 지금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만 이야기를 아직은 견조합니다. 특히 미국이 노동 공급이 아직까지도 300만 개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기업들도 여전히 한 800만 건 이상의 일자리를 시장에서 찾고 있고요. 이런 정도로 상당히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타이트하고 또 미국이 경제 지표 중에 조금 요즘에 특이한 게 제조업 부분의 건설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YY로 한 10% 정도. 그게 온쇼어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짓기 이런 운동이 미국 경제 지표를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금융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요. 신용 경색 기미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경기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가계 저축, 가계 잉여 저축도 아직까지는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국채 금리는 한 4% 중심으로 좀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지난번 3.8% 밑으로 깨면서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을 조금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좀 선반영한 거죠. 시장은 3월부터 또 이런 시각은 1월부터 해서 내릴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올해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걸로 시장에서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대가 좀 과했다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그런 금리의 인상 그 사이클은 어떻게 보세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는 좀 말이 안 되는 기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연준은 항상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깜빡이도 안 켰습니다. 깜빡이를 켜는 게 한 1월, 2월, 3월 지표를 확인하면서 3월 FMC에서 3월 20일 예정돼 있는데 3월 FMC에서 이제 깜빡이를 비로소 킬 거고요. 그러면 빨라야 아무리 빨라도 6월 FMC가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선거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더라도 선거 전 11월 4일 이전에 6월, 9월 두 번 정도가 올해 금리 인하의 맥시멈이다. 최대 경기가 안 좋으면 12월에 11월 선거 이후에 12월 마지막 FMC에서 한 번 더 인하하면서 선거 전 두 번, 선거 후 한 번, 그래서 한 총 세 번이 올해 금리 인하의 최대 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인데요. 2024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데, 유엔이 올해 세계 경쟁률을 2.4%로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2.4%면 이제 통상 한 3% 정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지, 그다음에 유엔 자료는 약간 경기 쪽에서는 조금 또 우리가 많이 안 보는 자료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유엔도 발표는 하지만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도는 떨어지죠. 근데 지금 올해 워낙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 회자되고요. 지난번 전망치에서 0.1%포인트를 또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걸 의미를 조금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 IMF가 이제 정기 가을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를 2.9%로 봤고요. OECD가 작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유엔과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봤는데요. 네. 경제 전망은 항상 틀리지만 추세를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 전문 기관에서 2019년 이전 조금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정상적인 경기에 그래도 호조기에 달성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현격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국,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국만 해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 정도에서 작년에 2.5%에서 올해는 한 1.5% 정도로 한 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올해 한 5.2%에서 작년에 5.2%에서 올해는 한 4.2%, 한 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주요국 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둔화되면서 2013년에서 2019년 코로나19 직전의 경기 확장기, 경기 호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요. 그래서 디테일에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조금 저조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반면에 물가는 2013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 7, 8년의 기간에 비해서는,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물가는 오히려 높은, 성장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물가는 오히려 장기 평균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조금 올해 조금 과도기적 양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경제는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조금 회복이긴 하지만 국내 경제도 워낙 저성장 국면에 지금 빠져드는 거여서 이번 주인가 제가 2.2%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 작년에는 보면 우리 2% 어렵죠. 작년은 1.4% 정도로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2%가 좀 중론인데 컨센서스가 한 2.2%에서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1.8%를 보고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반도체가 좀 수출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성장률을 조금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2.0%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반도체가 좋을 때 전체적인 반도체 이외의 부분이 수출이 저조하면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2%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고요. 특히 기업 이익도 조금 편중돼서 쏠림 현상이 크고,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이익 분포가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익을 많이 내고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은 조금 주춤한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올해 성장률 2.2%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거군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것 같아서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2% 정도 본다. 네, 시장의 어떤 컨센보다는 좋게 보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정부 입장이니까요. 금리, 경기 얘기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네, 1월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고민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너무 이제 급격하게 반영했던 것이 이제 부담스럽고 연말에 강했던 것을 좀 되돌리는 과정인데, 그렇다 보면 1월장은 소위 기대하는 1월 효과, 1월 강세는 조금 기대치를 내려놔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조금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3월 20일이 이제 1월 31일 지나면 두 번째 올해 FOMC가 열리기 때문에 3월 20일 정도에 연준이 깜빡이를 켜는지 안 켜는지까지, 그러니까 즉 1, 4분기는 안개 장세일 것 같습니다. 조금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의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지정학적 위험만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뭐 대만 선거라든지 이번 주말에 뭐 이런 것에서 큰 노이즈만 없다면 시장은 크게 횡보 국면에서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애매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은 3월 20일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쨌든 스케줄이 조금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3월 중순 정도면 사실 1, 4분기 실적이 거의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기업 실적이 조금 안도해도 될지 아니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깎일지라는 것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가 이제 방향성을 잡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 같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유동성도 뒷받침되고 저는 기업 실적이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나 미국이나 그래서 좀 한 자릿수 주가 상승률은 가능하지 않을까, 연간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도 아직 풍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금리도 그렇게 크게 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하지만 뭐 초강세장, 완전히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국면은 또 아니다. 애매한 상황이 조금 올해 증시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1월 효과 얘기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1월 효과는 통계일 뿐이다. 그 길을 좀 꺾는 말인데요. 오히려 뭐 긍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1월에 뭐 좋고 나머지 11달은 뭐 나쁜 게 이제 1월 효과인데, 1월 효과는 사실 2000년 이후에는 그 통계의 신뢰성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조금 그런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성향이 있는데, 미국장에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1월 효과가. 그래서 이 말은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1월에 약했다고 뭐 1월에 반드시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1월에 강했으면 뭐 나머지 달은 다 이제 약세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너무 이제 통계를 너무 직선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월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좀 정보의 유통도 좀 빠르고 절세나 양도세 이슈나 이런 거 1월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월 효과 자체보다는, 그런 계절성보다는 뭐 지금 당장 1분기 실적 호전 종목, 올해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 이런 종목 실적 개선 종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 1월 효과에 좀 몰입하는 것보다는 좀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벤트나 계절성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거를 이기는 것은 결국엔 기업의 실적이다. 네, 정리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